제가 내년쯤 한국 경제에 대위기가 오고 부동산 폭락과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모든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품을 전 세계가 쏘았습니다. 금융위기 자체가 사실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세계 각국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여서 이걸 투기 자본화해서 거품을 쌓아왔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긴 건데요.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휴지 조각 찍어내듯이 찍어내어서 또 다른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거품을 가지고 거품을 끄는 현상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돈들이 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였으니까 그 돈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갔고, 그 투자는 신흥국의 주식이나 어떤 정권,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뜨는 몇 군데 장소의 부동산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부동산이니 캐나다 부동산이니 홍콩 부동산이니 싱가포르 부동산이니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홍콩에 가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끝장이 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30%, 홍콩 15%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글로벌 주택시장의 하락 경고등이 켜졌다. 앞으로 2년간 홍콩 부동산은 최대 15% 떨어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 금리가 갑작스럽게 오르면 집값이 30% 폭락할 수 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답니다. 금리 올린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이 모양입니까? 미국에 이어 홍콩, 캐나다 등이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초저금리로 지탱했던 집값 거품이 꺼지고 가계부채 내간이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돈은 몇 군데 부동산이 비싼 지역으로 몰려서 투기적으로 경쟁적으로 투자가 됐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가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돈을 빼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동산 폭락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IMF는 이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비관론 차단에 나섰지만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추세가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자 홍콩 금융관리국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는데 미국보다 조금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0.5에서 0.75고 홍콩은 곧바로 1로 올린 거죠. 캐나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에서 0.3%씩 상향 조정을 했답니다. 최근 10년 사이 부동산 호황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2배가 된 홍콩이나 실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73%에 달하는 캐나다 모두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실물 경기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라는 한마디로 유럽 전체의 금융감시기구는요, 감독기구는 최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 8개의 주택시장의 취약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런던의 부동산, 홍콩과 비슷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런던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에 런던의 서민들은 주거 문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요. 한마디로 일부 투기 자본들만 또 런던에 투자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이런 부패 자본들만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끝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지난 수년간 대도시 집값이 연간 10% 이상씩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데요. 이 금융감독기구 의장은 이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가 맡고 있는데요. 이들이
당장 유럽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겠지만은 경제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디폴트, 즉 부채를 못 갚는 불이행 상황이 오거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세계 주택시장은요 2008년 이후에 한 8년 동안에 저금리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IMF가 세계 57개 집값을 갖다가 57개국 집값을 조사해서 발표한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가요 올 2분기 기준 153.8로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9월달 평균 집값이 이전 최고였던 2006년 7월을 넘어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7월이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부동산으로 발생하기 직전에 최고치였던 수준보다 지금 미국 집값이 또다시 더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거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중국의 상하이, 선전 등의 35% 이상의 대도시 집값이 1년 사이에 올랐다는 겁니다. 1년에 대도시의 집값이 35% 올라버린다면 이거는 미친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리로 빚을 내 너도 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하나 사놓으면 돈 번다 해서 이렇게 집을 산다는 겁니다.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이자도 없는데 집을 사놓으면 1년에 10% 이상 많게는 30% 중반까지 올라가니 누가 그 짓을 안 하겠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집값이 슬 떨어지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제는 처분이 불가능해지면서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금리와 원금을 내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인민은행이 9월 기준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90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년 전보다 35%가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내수 촉진을 위한 소비로 연결돼야 되는데 실제는 자산 거품만 유발하고 있다. 자, 집값이 올라가고 그 집에 대한 대출이 증가했으면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번 사람들이 뭡니까? 막 써야 되겠죠. 먹고 마시고 입고. 근데 소비는 연결 안 되고 그냥 숫자로만 뻥 이렇게 이 집이 1억이었는데 이제 10억이 되어서 하고 숫자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내리면 부실 채권이 늘면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고도 성장할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중에 하나인 주택담보대출만 2,900조인데요. 나머지 무슨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중국의 각종 이렇게 공기업들이 대출받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되면 중국 경제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도요 주택 가격이 얼어붙고 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 2억씩 내리고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직후 즉 2008, 9년처럼 세계적으로 집값이 지금 10%, 20%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서 이민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미국, 스웨덴, 덴마크의 이민자가 얼마나 갔겠습니까? 덴마크와 스웨덴이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집값 세계적 폭락은 시간 문제고 째각째각 시한폭탄처럼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한다고요?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절벽 입에 거품처럼 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진짜 퍼펙트 소비절벽이 오나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요. 소비자 심리와 체감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국내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100m로 하락해서 3년 10개월 동안의 최저 수준이고요.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94.2로 12월달 겁니다. 11월달보다 1.6포인트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세계가 충격을 받았을 때 94.2였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7년 8개월 만에. 자, 지금 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보통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이 넘으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제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100 이하로 떨어지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국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2050가구가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현재의 경기 판단과 생활 형편이 지난달보다 더 악화됐고 소비 지출과 임금 수준에 대한 전망도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CASI라 하는데요. 11월 달보다 5포인트 더 떨어진 55포인트고, 이것 또한 7년 9개월 만에 최저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와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돈을 쓰지 말고 모으자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 소비 절벽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택가격 전망 지수도 97로 11월 달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게 100m로 떨어진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내 생활이나 수입이 더 줄어들 거다. 그리고 집값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갑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기가 찬 거는 5년 미만의 신혼부부 35%가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5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 117만 9,006쌍을 조사를 했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가 41만 9,103쌍이라는 겁니다. 35.5%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결혼하면 5년 안에 애를 놓을 건데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봉이 높을수록 아기를 안 갖는다는 겁니다. 자,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별 자녀 없는 비율을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1억 이상 버는 사람은 45.4%가 애가 없고요. 오히려 1,000만원 미만 버는 사람들은 33.4%가 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는요, 대체로 소득이 높아지면 애를 안 가지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서 월급을 좀 많이 받는데 애를 가지게 되면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애를 안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좀 살만한 사람이 아기를 가질 건데요. 개를 키워도 좀 살만한 사람이 키우지, 없는 사람이 개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듭니다. 한 달에 20, 30만원 들어갈 건데. 그런데 애도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아까워서 이제 아기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 아기 낳는 사람들 보면 없는 사람들이 낳고 있어요. 이것도 참 기가 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5.5%의 신혼부부가 5년 동안에 아기를 안 가집니다. 이래가 몇 년 더 가면 아예 그냥 자식 놓지 말자로 정리되죠. 그리고 자식을 키울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소비 축소를 의심해서 생활 수준이 나빠질까봐 아기를 안 갖는다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돼가면 나라 꼬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저출산 추세가 돌려질 거냐? 한 해 80만 명씩 태어났던 세대, 저 같은 세대겠죠. 베이비붐 직후에 부모가 됐는데 1년에 신생아가 40만 명만 태어나고 있습니다. 딱 절반이 된 거죠. 한 해 60만 명씩 태어난 83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 결혼 연령에 접어들었는데 이들이 아이를 하나씩만 낳으면 조만간에 신생아는 30만 명으로 또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대책은요, 국가적 차원에서 주거 문제 해결로, 일자리 문제 해결로 접근하지 않고는 아무리 돈을 써봤자 헛수고라는 걸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별도로 세울 게 아니라
주거 문제와 고용 대책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